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5종목을 분석해 드리겠다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세 종목 그리고 일반 구독자님들한테 2종목을 받아서 지금 자료를 모으던 중에 계속 중간중간에 좀 일이 생기면서 늦어졌습니다. 어, 5종목이니까 종목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를 하고요. 한 7, 8분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한 40분 정도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들을 보면서 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종목을 보는 그 시선, 종목을 보는 눈은 다들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그때의 이 업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류 이런 것을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좋았는데 왜 주가가 못 갈까? 그러면 왜 못 가는지 그 못 간 것은 못 간 게 사실이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사실은 덜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유가 있으니까 못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어, 일단 세계 경제 흐름도 봐야 될 거고, 미국 증시의 움직임,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뭐 금리, 뭐 환율, 지금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그런 악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가 아무리 개별 종목이 좋아도 잘 가기가 어렵고 기껏해야 덜 빠지는 정도?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은 완전히 뭐 폭망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뭐 하루에 한 200종목씩 빠지고 7, 80종목, 100종목 오르는 상황에 그 100종목을 찾겠다고 어, 확률 낮은 게임에 도전하는 것보다도 심지어 찾았다 하더라도 오늘 올랐으면 내일 빠집니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짧게 짧게 운영을 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 질문해 주신 이 종목들이야말로 더더욱이 길게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자신이 없으면 또는 일부러 전략적으로라도 조금 짧게 짧게 끊어서 투자를 하자. 매수를 해도 짧게 수익을 내고 손실이 날 경우 짧게 끊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당분간은 일단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5종목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종목은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그 다음에 자사 디스플레이 구동 IC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반도체 업체이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이제 구동하는 그 디스플레이 구동 IC를 하는 그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다. DB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자, 실적을 바로 보니까 상반기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단 2분기에 매출이 4,357억 원으로 작년 2,745억 원을 뭐 훌쩍 뛰어넘었고요. 상반기까지 5,183억 원 매출해서 8,307억 원으로 거의 뭐 60% 정도의 상승이 있었죠. 매출액 상승이. 영업이익도 2분기에만 2,131억 원 영업이익을 내서 작년에 813억 원의 거의 3배. 그리고 2분기까지 3,9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서 작년 1,419억 원의 한 3배 가까운 그런 엄청난 실적을 거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에만. 그러니까 2분기까지만. 그래서 현금 흐름을 봤더니
영업 활동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2,741억 원. 이렇게 반도체처럼 또는 뭐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특히 영업 활동으로 이 영업이 끊기지 않고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기업의 현금을 흐르는, 현금이라는 건 진짜 회사의 피 같은 거죠. 우리 인체의 피가 잘 순환해야 하듯이 현금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게 제품을 팔아서 굴러가느냐, 빚을 내서 굴러가느냐, 아니면 뭐 땅을 팔아서, 공장을 팔아서 굴러가느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일단 생산해내는 제품이 잘 팔렸다는 거죠. 엄청나게 2.5배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DB하이텍의 상반기는 나무랄 데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투자 활동을 봐도 이렇게 현금을 많이 벌어서 그냥 꽁쳐 놓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더라. 작년에 4배 정도의 투자를 늘렸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기타 금융자산을 뭔가를 하나 수익성으로 900억 원 정도 이제 취득을 했고, 유형자산도 한 200억 더, 작년에 541억이었는데 이번에 747억 원의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는 등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재무 활동을 보니까 단기 차입금을 370억을 상환하는 등 지금 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 금융 리스크 관리도 이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상반기를 보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간 것 같고요. 자, 자산을 볼 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좀 보자는 건데요. 매출이 실제로 엄청나게 나온 것 같아도 받지 못한 매출, 그러니까 매출의 빚, 매출 채권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작년 말에 1349억 원에서 1847억 원, 그러면 500억 정도가 채권, 아직 받지 못한 그 매출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실제 매출액이 지금 얼마가 늘었냐면 작년 대비해서 2분기에만 1600억 정도가 늘었었는데, 이 가운데 500억 정도는 빚으로 남아있는 매출이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재고를 보니까 660억이었는데 735억으로 한 80억 늘었지만 역시나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를 봤더니 부채는 유동부채 크게 변동이 없고요. 오히려 단기 차입금의 경우는 크게 줄어서 지금 돈을 많이 벌면서 금융 리스크 관리도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DB 하이텍의 가장 이제 핫한 어떤 그룹을 둘러싼 이슈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2022년 올해 7월 달에 공시가 나오고 또 8월 달에 또 공시가 나왔던 그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회사를 쪼개겠다는 결정을 지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지금 했죠. 회사가 쪼개지면 뭐 물적 분할을 할지 인적 분할을 할지 매각을 할지 어떤 식으로 쪼개질지 모르지만, 쪼개지면 지금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며칠자냐면 9월 26일자로 지난주에 여기에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DB하이텍 당사는 사업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계 사업 분사 검토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26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이 공시가 나왔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특별히 뭐 주가가 잘 갈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더 빠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을 볼까요? 수급을 봤더니
27일 날 바로 2,100원이 주가가 올라요. 그동안에 계속 약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한 달 전에 44,000원대 중반에서 이제 37,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이 공시에 아마 영향인 것으로 보이죠. 거래량도 많이 튀었고.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이날 많이 덜어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덜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호재를 가지고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는 사이에 외국인이 던지고 나옵니다. 기관도 그렇고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판 날이었어요. 이날이. 그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어제 그러니까 27일 날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외국인 기관이 역시 던집니다. 그리고 29일까지 빠졌다가 3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30일 날 다시 반등이 살짝 나온 정도. 주가가 좀 아리송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공시 나오고 나서 외국인관이 던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반도체 이슈 업황에 대한 전망이 안 좋은 상태에서 DB하이텍이 이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별 종목이 좋은 실적을 냈던 안 냈든 어쨌든 업황 자체가 좋지 않으면 미래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 실적이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던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 나온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아마도 최근에 요 4만 원 정도에서 물린 분들이 많지 않을까. 4만 원, 4만 1,000원대에서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시간에 한번 보면요. 지금 시간에는 사실 조금 의미가 없는 게 금요일 이후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걸 좀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보여는 드립니다. 일단 15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강보합 정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상태라면 내일 밤에 미국 시장이 안정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이 한번 출렁일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DB하이텍은 올해 1월 달에 85,000원대 완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출렁출렁 하다가 약간 이제 고점을 낮추고 또 낮추고 고점이 3월 달에 조금 낮아지고 5월 달에 더 낮아지더니 6월 넘어오면서 5월 15일이면은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이었죠. 그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바로 쫙 빠집니다. 7월까지. 그러더니 다시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횡보하면서 다시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34,000원대 여기가 이제 저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날 일단 당일날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고요. 일단 지난주에 저점을 찍었던 목요일과 금요일 저점 자리가 RSI가 지금 보면은 30 정도, 30포인트 정도 그러면은 과매도 구간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정리해 보면 일단 그 상반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공시 나온 것처럼 그 분사에 대한 우려도 일단 접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는 한데 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을까? 정답은 실적 전망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시면 DB하이텍 지금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54% 영업이익이 1분기에 200%, 2분기에 162%, 그리고 3분기에는 86.71% 대충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3분기 끝났죠. 지금 이제 4분기 들어섰고 첫 번째 거래일이 내일이 아니죠. 모레인데 자, 4분기가 시작됐는데 4분기 실적이 갑자기 매출액도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더 떨어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6%가 올라가겠지만 일단 폭발적인 상승세가 멈추는 거죠. 그러더니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역성장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매출액은 더 꺾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실적이 더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봤더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021년 대비해서 101% 2배 이상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 매출액도 7% 정도 꺾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한 8% 정도, 거의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자, 그런 상황. 그러면 실적이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안 좋을 테니까 실적이 안 좋겠구나. 그런 우려가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았던 실적은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지만 미리 빠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HB 솔루션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측정 검사 및 제조 설비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둘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인 거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실적을 봤더니요. 2분기 때 엄청나게 좋습니다. 매출액이 작년에 53억 원에서 올해 739억 원으로 14배. 야, 14배가 올라가요. 2분기 때. 그리고 누적으로 봐도 지금 작년에 114억 원에서 이번에는 1020억으로 굉장히 많이 9배 정도, 10배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마이너스 1억 원 적자에서 164억 원 흑자로, 그 다음에 누적도 20억 적자에서 195억 원 흑자로 완전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163억에서 올해 플러스 75억으로 지금 올해 진짜 상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돈을 진짜 긁어 모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면은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것 뭐 투자 활동도 보면은 올해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장기 투자 증권의 취득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금융 수익을 꾀하는 쪽으로도 174억 원 정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의 뭐 설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는데도 71억 원을 썼고요. 그래서 투자도 이제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재무적으로 봐도 자사주를 취득하는데 26억 원을 쓰고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20억을 써서 대충 거의 한 50억 원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하고 뭐 단기 차입금을 갚고 이런 아주 훌륭하다기보다 아주 좋은 그런 대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이고요. 재무 상태를 봤더니 역시 매출 채권이 136억 원에서 341억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341억 원이면 매출액이 53억에서 739억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341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그 자금이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도 10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99억에서 199억으로. 그러면은 자,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과 이 둘을 합쳐서 450, 아니죠. 작년 대비해서는 210억, 300 몇 억 정도. 그러면은 전체 매출액, 발생한 매출액의 40% 정도는 아직 받지 못했고 재고로 쌓여있는 매출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60%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낮은지 뭐 높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흑자로 전환했고 회사의 체질을 바꾼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도 봤더니 뭐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하고 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나 다른 뭔가를 사들이면서 아직 돈을 주지 않은 잠재적인 빚인 거죠. 12억 원 정도가 조금 늘어 있는 거 말고는 사실 뭐 거의 나쁘아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체질을 회사 내 체질을 급히 크게 바꾸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2분기 현재로 그 판매 공급 체계라는 공시가 10건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 페이지에 이 캡처가 안 돼서 최근 거 17개만 보여드리는데 뭐 2022년 6월 3일 날 보시면은 77억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에 77억 제조 장비 공급 계약건, 그 다음에 4월에는 63억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 3월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2월에는 차이나 스타 옵토 일렉트로닉스 세미컨덕터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그러면은 세미컨덕터가 반도체니까 중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하고 했는데 이게 37억 원어치를 계약을 했는데 6월 24일 날 계약 이행 완료. 그러니까 다 장비도 주고 돈도 받은 거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계약 종료일이 오지 않은 것. 저 위에 보면은 뭐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8월 15일까지니까 이미 지금 현재로는 지나갔네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9월 10일도 지나갔고 올해 12월까지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7월까지도 지나갔고 11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출은 그 계약이 거의 끝나가요. 올해 12월 1일까지 가면은 다 끝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규로 받아들여야 하는 신규로 체결해야 하는 게 이 모멘텀으로 작용해야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이번 분기 안에 끝난다는 거죠. 3, 4분기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좀 한번 볼까요? 제가 HP 솔루션의 공시 자료를 보면은 그렇죠. 공급 계약이 9월에도 있었고 8월에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을 테지만 계속해서 이런 공급 계약이 나와줘야만 지금 2분기처럼 이런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최근에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불과 2주 만에 13,000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은 타는 것, 사면 안 되는 것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나. 최근 한 달 순매수가 외국인 12,000주, 기관 58,000주를 팔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지금 반도체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에도 100원 올랐지만 크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자, 지금 HB 솔루션에 제가 이제 1년 그 일봉을 그려놓고 매물대를 하나 밑에 그려놨는데 12,800원 되는 자리 이 구간이 6, 7, 8월, 6, 7월 달에 두 달 동안에 이제 횡보하던 주가 수준이어서 이번에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12,800원, 한 13,000원 정도가 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저 위에 매물대 긴 게 하나 있죠. 거기에 지금 481선이 지나가면서 이번에 정확히 거기에서 눌렸잖아요. 2주 전에. 그 자리가 18,000원대 눌렸는데 바닥은 어딜까? 바닥은 바로 지금 12,800원 정도 되는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실제 일봉도 윗꼬리 아랫꼬리 같이 비슷한 크기로 단 지금 이런 캔들이 나와 주어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반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13,000원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까? 길게 보면 저 위에 18,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지만 그 중간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촘촘하게 쭉 있어서요. 그 첫 번째 중기 이동평균선 60일선 자리 14,000원대 중반, 14,500원 정도가 1차적으로는 반등 가능한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도체는 지금 매수하는 것은 좀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HB 솔루션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DB하이텍과 HB솔루션이 공통적으로 워낙 2분기까지 너무 좋았던 종목인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고 DB하이텍 보신 것처럼 컨센서스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미리 빠지는 거고요. HB솔루션은 증권사들의 그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어,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그나마 한 달쯤 전에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지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2분기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시현했다고 돼 있고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에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 가치 재고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써놨어요. 잃을 것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금 4분기로 들어서면은 3분기나 4분기의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연간 실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예상해 보기는 좀 어렵지만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 가고 미국에서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TSMC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IT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잘 갈 때 가야 됩니다. 이 매수를 하거나 특히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것도 오르면 좀 사고 빠지면 좀 팔고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뒷페이지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잉크젯 장비 성장 가시화될 것, 하반 경직선은 강화되고 있고 상방은 열리려고 하는 시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반도체 쪽의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으로 예측하는 이런 뉴스들이 많아서 이게 이 이게 지금 언제 나왔냐면 8월 말에 나왔는데요. 이 리포트가 아까 그 보여드린 일봉 차트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얘가 비슷하게 흐름을 맞췄다고 볼 수 없어요. 8월 HB솔루션 그렇죠. 8월 말쯤에 나와서 그렇죠. 지금 현재 가격은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그 가격 형성했던 때보다 그때가 14,000원 정도였는데 더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나오고 2주 정도 주가가 좀 상승해서 18,000원대까지 갔지만 481선 부딪히고 나서는 내려와 좀 뺐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그 8월 말 하고 나서 이제 9월 초부터 사실 뭐 기관은 계속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얍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내서 이제 8월 말에 내서 9월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9월 15일 그때부터 이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기관들은 결국 그 정도에서 고점을 잡고 이제 고점이라 판단하고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기관 수급 모멘텀도 없고 그래서 약간 주가가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은 그 12,8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이제 하락하기가 어렵다. 근데 하지만 그게 거기서 밀릴 수 있죠. 충분히 반반이에요 확률은. 그래서 밀리면 그 아래쪽 매물대까지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고 거기서 반등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이 저는 거의 비슷한 확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원익 P&E라고 하는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원익 IPS라든가 원익 머티리얼즈라든가 하는 그 원익 그룹의 이제 일원이고요. 전체 매출 비중의 83%가 2차 전지 장비를 하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2차 전지자 들어가면은 뭐 거의 다 주가가 잘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2차 전지 장비 업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2분기에 368억 매출해서 587억 원으로 크게 튀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53억 원, 작년에 53억 원에서 41억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누적 반기까지 마이너스 87억 원으로 크게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또 이제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왕창 깨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품을 팔아서 39억 원 정도의 플러스 현금 흐름이 39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65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현금 흐름이 좀 깨졌고요. 여기에 중간에 좀 크게 달라진 거를 보니까 퇴직금을 20억 정도, 19억 7천만 원 정도로 줬네요. 그래서 한 11억 원 정도가 늘었고, 또 좀 커진 게 감가상각이 뭔가 그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14억이니까 작년보다 7억 원 정도 늘었고,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92억입니다. 작년에 2억이었는데, 원익 P&E는 장비를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커졌구나. 왜? 다른 거 보면요, 유형 자산의 처분 손실, 무형 자산의 뭐 처분 손실 이런 것보다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크다는 게 92억, 작년에 2억인데 92억.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가 쌓였고 재고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졌고, 그게 감가상각으로 그게 크게 빠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자산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투자 활동을 보면은 일단 46억 원을 썼어요. 투자에 뭐에 썼는지를 보면은 좀 달라진 게, 무형 자산을 20억 원어치를 썼네요. 작년에 2억 원 썼는데 올해 20억 원을 썼으니까 일단은 무형 자산에 좀 많이 썼고, 사업 양수로 인한 현금 유출 19억 원이 또 뭔가를 사업권을 획득하는 데 돈을 좀 썼고, 그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 활동을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848억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차입금을 상환한 것도 730억 원을 상환을 했는데, 일단 차입금을 늘리면서 급한 거를 이제 갚아야 하는 그런 단기 차입금이 드나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금이 좀 모자란 상태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다급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자산을 봤더니 매출 채권 480억, 작년에 539억.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줄었는데 재고 자산이 1624억 원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250억 정도, 25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재고가. 그러면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고가 크게 1624억 원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되면서 재무제표상으로는 큰 손실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이제 표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좀 일단 유동부채가 2688억 원으로 2294억 원에 비해서 한 40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가 늘면서 재정 건전성을 조금 해치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쵸. 예, 그런, 지금 일단 구조적으로 현금이 좀 모자란 회사의 전형적인 이제 단기 차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현황 보니까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건이 있고, 최근 것부터 보면은 계약 상대방이 노스볼트가 그 계약금이 안 나왔네요. 그리고 그 위에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거는 좀 없어요. 최근 게. 그래서 원익 P&E가 제가 딱 보니까 그 이제 작년에 수주가 6건이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수주가 돼서 계약 기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건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아까 비교했을 때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좋을 수밖에 없죠. 계약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올해는 새로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그 작년에 받았던 계약으로 인한 이제 공급이 진행되고 있을 뿐 새로 진행된 계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기 보고서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없었어요. 추가 공급이. 그러니까 어, 신규 계약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고 새로운 현금 유입 공간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그게 조금 모자란 아마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거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새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였고 거기에서 감가상각이 좀 많이 됐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급을 보니까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최근에 9월 중순부터 이제 외국인이 사면서 금요일자로 외국인이 한 달 순매수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9월 달에 계속 팔아가지고 지금 20만 주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결국 2만 1,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4,000원대까지 빠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보니까 약간 올랐지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원익 PNE는 주가가 좀 급락을 해서 작년도에 아까 실적 수주 기대감 모멘텀 공급 계약이 계속되면서 작년에 4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5,200원까지 14,000원대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 주봉으로 펼쳐놓고 쫙 밀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바닥에 지지라인이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1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지탱하던 가격대가 15,200원 딱 매물대가 서 있죠. 그래서 지금 13,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가 하나의 그 매물대이기도 하고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난주에 바닥까지 빠졌던 14,000원 정도 빠졌던 그 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이고요. 결국은 15,000원,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15,2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15,000원 안팎에서 바닥권이다. 근데 이게 바닥이라는 게 더 깨지면 저 밑에 12,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빠질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역시 원익 P&E도 실적 그 컨센서스가 없고 심지어 리포트도 없어서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신규 공급 계약.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까 이거를 계산해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에 좀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현금 흐름이 계속 꼬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시는 거는 안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또 역시 뭐 이렇게 자세히 재무제표 보고 하는 것도 또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글쎄 뭐 구독자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셀트리온을 제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저한테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원래는 그 회원님들한테 4종목을 받으려고 했는데 3종목만 신청을 해주셔서 한 종목을 더 받을까 하다가 한 종목은 또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이제 2종목을 받기로 하고 했더니 이제 셀트리온과 HLB를 신청을 해주셨고 몇 분이 더 뒤에 다라락 다르셨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못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많이 조금 짧게 하더라도 더 많이 좀 봐드릴 수 있게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셀트리온과 HLB를 신청해 주셔서 제가 셀트리온 뭐 우리가 뭐 셀트리온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궁금하신 게 아마 뭐 어느 지점일지 잘 모르겠어서 자세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공급하고 있는 그 제품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램시마, 그 다음에 램시마 SC,
그 다음에 트룩시마, 허주마 이렇게 4개가 1, 2, 3,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단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5번에 유플라이마가 이제 들어가 있죠. CT-P17 유플라이마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유플라이마가 있고 얘가 아마 2023년에 굉장히 그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아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라고 뭉뚱그려서 CTP16 그 다음에 CTP39, CTP41, CTP42, CTP43, CTP47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베그젤마라든가 계속 하나씩 지금 선수들이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것만 있느냐? 바이오시밀러만 있는 거 아니죠? 레키로나 있었죠. 그 다음에 후속 항체의약품 신약이라고 해서 익수다 테라퓨틱스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 등등. 그 다음에 mRNA 플랫폼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화학 합성의약품의 개발 판매. 이거 이제 그 리네졸리드라는 거, 그 CTG7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TG20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네리온 패치. 이게 아이큐어가 개발해가지고 셀트리온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셀트리온이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 제약이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다케다 제약 이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12개의 전문 의약품 브랜드와 일반 의약품 6개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의약품 계약 생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테바의 프레마네주맙 원료 의약품을 공급.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전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만 하던 그 바이오시밀러, 뭐 복제약, 뭐 짝퉁약 뭐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지금으로부터 2, 3년 뒤, 한 3년쯤 뒤면은 저는 굉장히 뭐 매출의 규모가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세히 좀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실적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봤더니 5,960억, 작년에 4,317억 많이 늘었죠? 상반기 누적도 1조 1,466억으로 8,887억 원의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고 영업이익도 1,989억으로 1,639억보다 훨씬 늘었죠. 반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3,412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반기 누적으로는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현금 흐름이 많이 깨졌죠. 작년에 3,363억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2,243억으로 거의 5,60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이 많이 줄었죠. 마이너스 565억이에요. 작년에 플러스 4,230억에서 안 팔렸다는 거예요.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가 2배 늘었습니다. 작년에 1677억 원으로. 그래서 법인세를 제외하면은 영업 활동으로 좀 깨졌어요. 자금이. 그게 조금 안 좋았고요. 투자는 크게 달라진 게 뭐 기타 수취 채권의 감소, 또 단기 금융자산의 감소,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뭐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 자산의 취득, 이거는 계속 셀트리온은 아직도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배로 늘었고, 또 재무 활동을 보면은 일단 단기 금융 부채가 뭐 한 100억 원 정도, 120억 정도 늘었고, 단기 금융 부채도 170억 정도가 늘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배당금도 1,024억 원을 주었고요. 좀 배당을 주고 있으니까 현금 배당도 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의 판매가 좀 부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재무 상태를 이제 봐야 되는데 매출 채권이 1조 4,827억을 덜 받았어요. 작년 대비해서
3,800억이 줄었습니다. 매출을 만들어 놓고 돈을 못 받은 게 지금 3,800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재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재고 때문에 계속 골치를 앓고 있는데 7,378억으로 1,600억 정도가 늘었죠. 1,600억 정도가.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어, 영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 그 셀트리온의 지금 반기는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서 그 현금 흐름이 좀 깨졌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부채도 지금 뭐 단기 금융 부채라든가 뭐 등등이 부채 총계가 약간 늘었는데 크게 뭐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재를 보면은 그 60억 원 과징금을 냈던 이제 내부 통제 개선 뭐 등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뭐 이런 것들로 66억 원을 이제 내야 하는 그런 제재를 받았다는 게 공시가 돼 있고요. 자,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16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었어요. 18만 6천 원대까지 갔던 지난 한 달 전 주가가 최근 4일 동안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 역시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많이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분기에 나왔던 그런 우려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밀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 좀 0.5% 올랐는데 크게 뭐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주가가 2분기 아까 2분기 실적은 발표가 8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2분기라는 게 4, 5, 6월 달, 4, 5, 6월 달인데 이때 실적 발표가 이제 있기 바로 전까지는 기대감에 계속 올라갔죠. 근데 8월 딱 중순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확 밀립니다. 22만 원 가까이까지 갔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밀려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현금 흐름이 좀 깨진 이유, 그 다음에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는 뭐 사실 금리라든가 뭐 국내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개별 종목으로만 보면은 저는 그런 영업이라든가 현금 흐름이 좀 깨진 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지금 이제 2분기까지 올해 1분기 때 좀 깨졌다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21%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때 25% 그랬는데 4분기에 8%로 그리고 매출액은 1%로 다시 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불안한데 하고 연간을 봤더니 올해 영업이익이 3.9% 상승하는데 그치고 내년에 19%, 내후년에 13%예요. 매출액은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9% 정도로 아주 그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이오들이 다 그런가 하고 제가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봤더니 바이오로직스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한 25% 정도의 성장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1조 5천억이고 셀트리온이 1조 9천억 매출을 기록했다면 올해는 2조 3천억으로 거의 유사하게 바뀌죠. 약간 추월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삼바가 내년엔요. 삼바는 3조 원 가까이 되고 셀트리온은 2조 5천억. 그래서 지금은 삼바가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내후년에도 역시 삼바가 15%대 성장, 셀트리온은 12, 3%대 성장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하나 더 보면 올해 최하국의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서 지금 주가가 엄청 밀리고 있지만 내년에는 27% 매출 1조 원 넘길 거고요. 영업이익 25% 성장. 이제 내후년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년에 실적 회복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 그 코스피의 바이오 빅3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실적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가장 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삼바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할 만한 자리인 것 같고, 셀트리온은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치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중을 아주 늘리는 것은 좀 아직은 불안하다. 그 업종도 업황도 또 금리나 이런 경제 상황도 셀트리온 개별주의 이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HLB 보여드리겠습니다. HLB는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뭐 방송을 최근에도 이거 종목 해드린 것 같은데, 역시 방송 잘 안 들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다른 더 좀 급한 종목들 많이 있을 텐데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고 있는 종목을 이걸 받으니까 좀 내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예전 보고서하고 비교해가지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선박 쪽의 매출이 크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제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에 매출이 크게 늘어서 이제 바이오 회사다. 완전히 변신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실적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올해 2분기에 83억에서 577억 원으로 7배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209억에서 135억으로 마이너스의 이 적자 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 손실이 상반기 누적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397억에서 마이너스 200억 원으로 일단 적자가 많이 줄고 있다. 매출이 크게 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마이너스 286억에서 올해 마이너스 339억으로 더 나빠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법인세 환급이죠. 이거는 환급이고, 자산 부채의 변동이 좀 컸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이 12억에서 159억으로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일단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08억이라는 것은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데, 단기 금융상품에 처분이 233억 원이나 있었는데 어디에 돈을 썼죠? 지금 보면은 종속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250억 원어치를 샀고요. 장기 대여금을 20억 원어치를 들여왔고,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올까요? 이거 재무 활동인데, 그러면 여기에 약간 뭔가 누락된 게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른 그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뭐 그러는데 돈을 좀 쓴 것 같고요. 재무 활동을 보면은 일단 32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차입을 했다든가 뭐 단기적으로 뭐 들여온 게 많을 텐데, 지금 보면은 장기 차입금은 늘어난 게 없는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은 주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싼 가격에 계약을 해서 들고 있던 이 사채를 주가가 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어느 특정 시점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으로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전환사채고요. 그렇게 주식을 이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도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사채에 또 유지게 되는 거는 신주인수권 부사채인데,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400억 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HLB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식을 바꿔서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해서 이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그 전환사채가 CW인가요? CB인가요? 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공시가 나오고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일단 딱 아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공시를 보니까 9월 23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금요일 날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매도 청구권 행사했던 사채권을 취득하는데 42억 원을 썼어요. 일단 그런 공시가 이제 수시로 나옵니다. HLB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주석 내용을 보면은 행사 기한이 끝나지 않은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지금 33회 전환사채, 34회 신주인수권부 사채, 또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발행 가능 주식 수가 이렇게 뭐 62,000주, 158만 주 뭐 등등 이렇게 쭉 있고요. 요 옆에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는 언제까지냐 이 기간이. 그러면 만기가 이제 2020년 11월, 그다음에 2025년, 2026년 이때가 있는데 일단 33회 전환사채 62,000주가 11월까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좀 불안하다. 계속 이런 악재예요. 이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주가 희석에 대한 그런 악재가 계속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HLB,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회사가 왜 하냐면 이거 자금을 이제 융통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이제 회사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기존 주주들에게도 주가가 희석되는 그런 좀 악재가 계속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많이 안고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HLB는 최근에 뭐 신약이라든가 지금 워낙에 바이오 쪽 매출이 세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그 HLB 테라퓨틱스라든가 지금 계열사들도 다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HLB는 최근 9월 들어서 폭락이 나왔었어요. 49,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5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4만 원까지 9월 13일 날 9월 8일 날 51,800원까지 갔던 주가가 만 원 넘게 빠졌었어요. 그때까지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다가 지난주부터 기관이 계속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기관은 지금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은 아직 뭐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지만 금투와 사모펀드가 계속 사고 있다. 그리고 시간에도 상승을 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거 보면은 5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됐을 때 급등이 파바박 해서 29,000, 28,000원대에서 5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두 배, 거의 두 배가 2주 만에 올라갔습니다. 2주 만에. 그리고 다시 실적 발표 있고 나서 쭉 흘러내려서 다시 이제 3만원대 중반까지 밀렸다가 촥촥촥 끌고 올라가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쭉 올라갔다가 9월부터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9월에는 좀 달라요. 481선에서 저점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121선과 481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저점을 딱 잡고 양봉이 딱 이틀 연속 나왔고요. 지금은 21선과 61선이 만나는 44,000원쯤 되는 자리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점,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뚫으면 이제 좀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확인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HLB는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6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반등할 때 잘 보면은 121선 아래까지 다 밀린 상태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121선 부근이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 수요일날 딱 121선에서 저점 지지가 나왔어요. 4만원에서. 그게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HLB의 저점은 121선을 바닥으로 해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좀
줄여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저도 이거 길면은 편집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 어려워서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더 뭐 이것 말고 더 뭘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4분기 실적 기대주,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 기대주를 추려서 76종목을 지금 추려 놓은 상태고요.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고, 혹시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거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되면 올려드리고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